네, 이제 재무회계 첫 번째 제1장의 제1절로 한번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 재무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재무회계라고 말할 때 핵심이 뭐냐? 그러면 네 글자죠. 그 이름은 재무제표. 자, 재무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체계를 다뤄볼게요. 교재 네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고요. 첫 번째. 회계가 뭐냐? 이미 알고 있겠죠. 전산세무 2급을 이제 수강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분들이니까. 세무 2급 공부한다. 그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짱. 대단하신 분들. 세무 2급을 공부한다. 양이 많거든, 생각보다. 교재 보시면 알잖아요. 와, 스트레스. 근데 이걸 다 공부한다.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강의한 지 95년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뭐 진짜 많이 했네요. 징글징글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또 재밌어요. 직장생활 하는 것보단 나아요. 제가 직장생활은 잘 못해요. 재미없어요. 직장생활은. 막 위에서 막 뭐 시키고 막 이러는 거 못해요, 제가. 근데 이제 강의가 체질이더라고. 강사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한다. 그러면 회계가 뭔지 아시죠? 회계를 영어로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자, 회계는 ing다. 왜 그러냐? 계속 하니까. 계속 기업은 중단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깔고 가니까. 자, 요런 얘기들을 좀 하는 거죠.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기 때문에 자, 요번 챕터는 조금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왜냐면 알고 있다는 전제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일단 정해놓고 가니까. 회계가 뭔가요? 우리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뭘로 보여줄 거니? 재무제표로. 어떻게? 재무제표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얼마 벌었지요? 얼마 남겼지요? 우리 회사 돈 많이 벌었지요? 배당도 해드릴게요. 막 이런 거 얘기하려면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표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게 재무제표죠. 근데 이걸 한 번 해요? 계속 하죠. 그래서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이 모든 과정, 이 과정을 우리는 다 회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중에 정보 이용자가 누구니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회계 범위가.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고요. 자, 뒤에 가보시면은 회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자, 지금부터 공부하는 회계는 재무회계지만 뒤에 보시면은 원가 관리 회계도 공부할 거고요. 관리 회계는 원가 관리 회계에 압축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금과 관련된 분야를 또 다른 회계라는 파트로 공부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회계냐? 세무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무회계는 누구를 위한 정보입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 대표적으로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돈 많은 사람들. 나도 S전자 거 주식 들고 있어요. 저도. 몇 주 갖고 있어.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맨날 파란색이어가지고 요즘에는. 아, 이럴 줄 몰랐는데 너무 속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갖고 저도 좀 당황스러워요. 아, 이럴 수가 있나? S전자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나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어서 괜히 들어갔어. 괜히 발을 디뎌가지고. 자, 그런 거 관심이 있으면 재무제표는 볼 수 있어야지. 재무제표는 대박인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그것은 아니야. 그러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 투자자, 돈 빌려주는 채권자들. 그러면 재무회계라는 거는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네 글자 만드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재무제표. 재무제표 만들 때 내 맘대로 만들어요. 기준이 딱 있어요. 기준이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상장 기업은 국제 회계 기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시험 보는 회계는 회계 기준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죠. 국제 회계 기준 아니고요. 자, 재무제표는 대부분 연마다 하지만 결산을 하지만 반기, 분기 가능하죠. 상장 기업은. 그다음에 재무제표는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까?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까? 일어난 이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지향적이죠. 이게 재무회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거야. 근데 이제 그에 반해서 원가관리 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인 얘네들에게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 하나 만들 때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계산해서 보고하면 원가 많아. 원가 절감해. 막 이런 거 계산하려고. 그래서 기준 없고 표딱지도 없다. 만들기 나름이다. 내가 말하는 게 답이다. 왜냐면 얘가 보는 거니까. 어떤 기준도 없고 어떤 양식도 없는 거야. 표준화된 양식이 특별히 따로 없다. 그리고 아무 데나 만든다. 기본적으로는 월마감을 가장 많이 하죠. 일마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만 일마감도 가능해. 당연하죠. 뭐 다 전산이 돼 있기 때문에 누르면 마감되는데 뭐.
띡 누르면 마감이니까. 미래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 왜냐하면 왜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냐면 지금의 원가가 얼마가 들어갔는지를 알고자 하는 이유는 뭐야? 의사결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숫자가 정확도가 떨어져도 인정. 그래서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는 경우는 실제 발생된 금액이 아닌데도 미리 배부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는 거야? 나중에 나갈 원가를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세무회계는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 납부하려고 누구한테? 국가한테 세법을 가지고 신고서를 만든다. 납부기한까지 과세당국에게. 그러니까 세무회계는 뭘 공부하는 겁니까? 세법을 공부하는 거고요. 얘는 회계 기준을 공부하는 거고요. 얘는 그냥 학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원가를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 그 학자의 마인드가 마음에 들어. 그럼 그거 쓰는 거예요, 원가. 사실은 원가라는 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이게 이제 관련된 회계 세 가지 분야를 나눈 거죠. 시험에 나오냐 그러면은 뭐 나올 수 있죠. 이게 회계 기본이니까. 자, 재무보고는 우리가 지금부터 재무회계만 공부하는 건데 그럼 재무회계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합니까? 그 수단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네 글자 장부. 재무제표. 재무제표는 기업의 여러 가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건데 얼마 가지고 있어? 얼마 갚을 거 있어? 얼마 벌었어? 현금 어때? 자본 어때?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재무보고를 하는 목적은 뭘까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도록 그들이 딱 보고 저도 이제 주주니까 S전자의 주주니까 재무제표를 보면서 돈 벌었네? 벌었으면 배당 들어오겠지? 그럼 들고 있을까? 안 벌었네? 팔아버릴까? 어차피 배당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의사결정. 신용 의사결정. 신용평가사가 어떤 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낸 거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세금은 실제로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금을 신고하는 세법은 실제로 기업이 당기순 이익을 만들어내는 방식과 좀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라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보고가 중요한 거고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 정보가 되죠. 현재 지금 장단기를 구분했을 때 단기성 자산, 장기성 자산 그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어음은 얼마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현금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한 좋은 지표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결과물을 가져올 거고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는 뭐예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만드는 대부분의 기업을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많이 말해요.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CEO? 아니잖아. 그치?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지. 주주가 돈을 줘. 그러면 회사가 그 자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남기면 배당해줘. 뭐 이런 게 일반적인 흐름인 거야. 이렇게. 자, 이런 흐름인데 이 주주가 돈을 주면 여기다가 투자할까 말까. 이 사업을 더 늘릴까 감축할까. 이런 의사결정은 누가 해요? 회사 내부에서는. 주주들이 선임한 경영자가 하겠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외부 전문 경영인을 많이 도입하잖아요. 이씨 가족이 안 하잖아. 왜냐면 이씨 가족은 아버지가 물려줘가지고 재산을 그냥 이씨 가족으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뭐 돈 많이 받으면 돈 많이 이제 쓰면서 이제 사는 거지 평생. 그리고 이씨 가족의 자손이 되는 것 뿐인 거지. 근데 나는 전자에 관심이 없어. 전자제품에는. 근데 이씨 가족이야. 그럼 어떡하지? 그 사람이 S전자를 운영하면 되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S전자에 엄청난 많은 인력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 거고 이씨 가족은 그냥 태어난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한 대표이사를 외부에서 초빙해가지고 선임을 해야죠.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외부 전문인들을 많이 경영진을 이제 선임하잖아. 누가 해요?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얘 데려고 올까 말까 판단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 데려오고 싫어요 그러면 안 데려오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CEO는 외부 전문 경영인을 데리고 왔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모든 걸 위탁한 거야. 그러면 위탁했으니까 이 사람이 다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서 좋은 선택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러면 이 회사가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은 이들이 선임한 얘가 일을 잘했다는 거네? 그쵸? 그러니까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보여줍니까? 이 경영자가
수탁받은 책임에 대해서 이 사람의 평가 지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경영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실제로 이 기업의 성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처럼 분식회계 하잖아요. 분식회계 하면 우리 기업은 죽어가고 있지만 지는 성과가 좋으니까 연봉을 올려서 받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갑자기 그만둬. 알고 보니까 회사는 거짓이었어. 이런 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가지가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그럼 결국은 재무보고라는 건 결국은 누가 책임져야 돼? 수탁받은 얘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최종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경영자입니다. 경영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회계 기준이 아닌 자기네 자의적으로 그냥 중립이 떨어진 상태에서 막 만들어내면 그 재무제표는 신뢰성을 상실하죠.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보가 아주 중요하겠죠. 작성 책임. 전산회계 1급에는 좀 종종 객관식이 재무회계가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문제가 종종 나오고요. 세무 2급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내용으로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질적 특성. 재무제표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특성이 필요해.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외부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재무제표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믿을 수 없는 정보는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보여줘야 돼. 내 목적에 전혀 적합하지 않아. 그러면 그 재무제표가 믿을 수 없는 정보가 될 거 아니야. 질적 특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재무보고는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여주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 되기 위해서 그 재무제표는 어떤 게 필요하냐. 목적에 적합한 정보여야 하고 신뢰 있는 재무제표가 돼야 돼. 단 요거는 질적 특성이라고 하는 목적의 적합성, 뭐 신뢰성이라고 하는 게 회계 기준에 의선하지는 않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질적 특성과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기준 있죠?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둘 중에 만약 말도 안 되지만 부딪힌다.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판단한다면 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질적 특성이 회계 기준에 우선할 수 없다. 그러나 뭐 우선하고 자시구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대부분 얘가 우선하고요. 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것뿐인 거예요. 자, 그럼 재무제표는 어떤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냐? 요걸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할게요.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에 적합해야 돼. 목적 적합성. 요게 목적이라는 뜻을 제가 줄여서 이렇게 적었고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보여야 돼. 그거 우리가 이제 신뢰성이라고 불러요. 신뢰성. 믿을 수 있으려면, 목적에 적합하려면,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하부 속성으로 첨가됐을 때 목적에 적합한 정보가 될 수 있느냐? 앞자 따서 외우죠, 많이. 앞자를 따서 외우는 것이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 100 중에 0.5에 해당하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이것을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문구를 외운다는 쓸데없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 한 문제를 풀기 위한 거고요. 제가 실무 중심이라고 얘기했죠. 자격증조 취득하는 거고요. 그 모든 내용에 얘는 글이 그렇게 너무너무 중요성을 띠진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의 가치는 요 세 가지 카테고리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충족시키는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는 외부정보 이용자, 주주는 왜 볼까요? S전자의 2021년도 재무제표를 봐요. 2020년도 재무제표를 봐요. 왜 봐요? 이미 지난 정보를 이후에 어떤 결과를 나에게 가져다 둘지 예측하려고 보는 거잖아. 외부정보 이용자의 목적은 그거야.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랬어? 그러면 내년도 이렇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 배당률은 내리지는 않지. 아, 그러면 오른다는 뜻이야? 대박. 투자하자. 예측하려고. 예측하면 그 다음 년도 어떡할까? 피드백 해야 되지 않아요? 예측과 피드백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나 틀리냐를 보고 틀려? 내가 예측한 거랑 좀 빗나갔네. 그러면 내가 예측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경영 성과와 관련해서 각종 경영자들이 다른 판단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측했던 거 다른지 같은지를 비교해야죠. 예측만 해? 피드백은 안 해? 그러면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가 없잖아. 목적에 적합한 정보. 두 번째. 자, 삼성전자 같은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1년 재무제표를 만들지는 않죠. 왜냐면 분기마다 만들어요. 1사분기, 2사분기, 그러면서 반기 재무제표 이런 식으로. 분기, 반기 다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3개월 동안에 얼마 벌었는지 되게 궁금해.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번 돈은 진짜는 아니잖아요. 진짜는 딱 1년을 끝내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3개월이 지났을 때 얼마 벌었는지 대략이라도 보고 해야 돼. 왜 그럴까요? 외부정보 이용자가 그걸 원하니까. 그걸 적시성 정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적시에 보여주자. 대신 적시에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완벽한 결산이 수행되지 않은 거죠. 1년이 다 끝나야지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예피적은 그렇게 교재 안에 제가 설명드려 놓은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예피적이 어떤 의미인지. 딱 내용을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는 건지 대략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정보는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지. 나는 알고 있으니까 주주는 몰라도 되겠지.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야. 최대한 표현은 충실하게. 두 번째, 그 하나의 거래를 10명이 회계 처리를 했는데 결론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다수의 측정자가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어? 그러면 맞는 정보. 검증이 됐네. 검증이 된 거. 충실성, 검증 가능성. 마지막, 이익을 많이 내는 방법으로 치우쳐야지. 그러면 안 되죠. 중립성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야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언제나 목적이야? 일은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 재무제표는 정확한 정보를 보여줘야죠. 중립적으로. 회계 기준에 맞게 중립적으로. 신뢰가 가는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속성이 충족됐을 때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외울 때 밑에 받침이 막 막 그럼 신뢰성. 예피적, 목적 적합성. 근데 문제는 얘하고 둘 다 충족하기가 어려워. 두 개는 좀 절충해야 돼. 그러니까 상충해. 좀 부딪혀. 왜냐하면 얘를 충족하려면 얘가 충족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그 다음 질적 특성의 별도의 독립적인 질적 특성 중에 하나가 외부정보 이용자가 절대 얘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러면 안 되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져야 돼. 이해 가능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를 공부를 안 하고 난 다음에 안 한 상태에서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 가능성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 누구를 대상으로 가냐. 회계의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 회계 용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좌자산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당좌자산 옆에 쓰여있는 5조가 이러한 구성 요소로 5조 원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당좌자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해 가능성을 알려면 막 책 한 권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제 X 2년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는 X 1년도도 함께 보여주죠. 2년치 재무제표를 동시에 보여주죠. 기간별 비교할 수 있게. 그 다음 LG전자가 만드는 재무제표랑 삼성전자가 만드는 재무제표랑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야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 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기간별 비교도 가능해야 되고 비교하면서 판단하는 거잖아. 그래서 LG보다 삼성이 더 커. 삼성보다 LG가 더 커라고 말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돈. 얘가 이만큼 돈 벌었네? 얘가 요만큼 돈 벌었네? 이익이 이만큼이네? 이익이 이만큼이네? 와, 얘가 더 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 근데 동일한 기준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얘가 돈이 나왔다. 얼마 벌었는지 나왔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진짜인지 비교할 수가 없죠.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기간별 비교, 기업 간 비교. 자, 질적 특성 간의 절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 목적에 적합한 정보랑 신뢰성을 충족하는 정보랑 두 개 중에서 요거 중에 중간에 재무제표를 만들거나 분기별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적시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입니까? 연차 재무제표가 진짜입니까? 연차 재무제표가 진짜죠. 연차 재무제표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충족하면 얘가 떨어지고 얘가 충족하면 얘가 떨어지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은 얘도 하고 얘도 하죠. 두 개 다. 그러니까 다 충족하고 있는 거죠. 재무보고는 그런 특징이 좀 있고. 전체 삭제. 다시 자 그다음에 이쪽 위에 보시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현금이 나간 것만 비용이고
현금이 들어온 것만 수익이고 해요? 아니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외상으로 거래가 됐는데 물건을 팔았으면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아요. 잡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 잡잖아요. 채권 잡아놨다가 나중에 돈 들어오면 그때 상계하면 되죠. 왜 그렇게 했죠? 매출이라는 거래가 일어나면, 거래가 발생되면 그것은 올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인정하자. 근데 돈은 안 들어왔지. 돈이 들어올 때 돈은 대체하면 되지. 꼭 현금이 들어와야지만 물건을 판 걸로 보니? 현금이 나가야지만 비용이니? 아니야. 현금 중심으로 보지 않아. 우리는 발생 중심으로 볼 거야. 재무제표를 만들 때.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발생주의. 근데 발생주의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근간이죠. 근데 사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거래가 됐다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요? 돈을 안 벌었다고 생각해요? 아주 심플하게. 안 벌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돈 벌었다, 안 벌었다라고 할 때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급여도 마찬가지죠. 내가 1년,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25일에 돈이, 월급이 들어온다? 근데 25일에 돈이 안 들어와. 안 들어올 수 있잖아. 얼마나 불안해요. 돈이 들어와야지 번 거지. 받을 건 있어. 근데 안 받아.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진짜 아니야. 현금이 진짜 아니니? 벌었다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현금 중심으로 만드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게 현금주의인데. 이 두 개가 우리 재무회계는 대부분 무슨 주의에 의해서 만듭니까?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죠. 왜 그래요? 진짜라서? 아니요. 진짜가 아니어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1년이라는 단위를 끊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드니까 1년 동안 번 돈을 추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면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외부정보 이용자를 위해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만들어야 되니까. 외부정보 이용자는 1년 단위를 끊어서 계산해달래. 그거밖에 없어. 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는 네가 이제 받아내면 되잖아. 받아낼 거잖아. 안 받아낼 거면 뭐하러 물건 팔았어. 빨리빨리 받아내. 그 사실은 기업 전체 범위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냐. 채권을 받아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지. 채권은 많아. 근데 현금화가 안 돼. 그거는 뭐지? 뭔 일이야 도대체? 왜 물건을 팔았어?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중심으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진짜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회계 기준이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죠. 현금주의에 의해서 하지 않고. 단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드는 재무제표가 유일하게 한 게 있는데. 뭐게요? 현금 흐름표만 유일하게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들고 있죠. 이것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수익을 인식할 때 3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 3년이 경과가 딱 되는 순간 완성이 돼. 그때 나는 수익을 잡을 거야. 그럼 완성 기준이지만 진짜는 그때니까. 그렇지만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나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완성은 나중에 될 뿐이지. 그러면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면 어때? 라고 하는 기준을 진행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진행 기준에 의해서 인식해요. 왜냐? 1년 동안 번 건 있잖아요.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3년 되면 완성할 거잖아. 완성이 될 때가 수익이냐? 현재 진행되는 범위까지도 완성된 걸로 볼 거냐예요. 우리는 후자라는 거야. 진행 기준. 완성될 때 볼래라고 하는 건 진짜를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뢰성을 충족하려면 얘를 가지고 가는 게 맞죠. 누구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느낌상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만들 때 목적 적합성에 더 이렇게 약간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신뢰성이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조금 기울어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네. 왜 그럴까? 주주를 위한 거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만드는 게 재무제표의 큰 근간이 되니까. 그러니까 목적 적합성에 조금 더 치중하는 거죠. 우리가 뒤에 가면 이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공정가치 평가하죠.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 시가로 평가하잖아요. 왜요? 기말 현재 이 주식의 가치가 이만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게 더 중요하게 보는 거야. 주주는 네가 얼마 주고 샀니? 궁금해하지 않아. 현재 얼마짜리 들고 있어?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현재 얼마짜리 들고 있느냐를 보여주려면 현재 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 그게 뭐 평가라는 뜻이죠. 평가는 다 기말에 하잖아요. 근데 나는 평가 안 하고 나 처음에 돈 주고 샀던 그 금액 가지고 장부 만들래요. 그러면은 역사적 원가를 장부에 만들게요 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우린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원가를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둘 가지 다 있는데 대부분 공정가치 평가하는 걸 선호해요. 대부분의 재무제표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 나올 때 다음 중 목적에 적합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해가지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측정하는 손익을 인식하는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 얘네들은 신뢰성을 충족하는 인식 방식. 그렇게 구분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험에 종종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절충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위에 보시면. 자, 재무제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인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포괄적인 제약은 이런 거야. 내가 어느 계정에 대해서 장부에다가 만들어내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그걸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 그래서 A라고 하는 내용을 재무제표에다가 보여주고 싶어. 근데 이 A라는 정보를 재무제표에다가 보여주는 것까지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가 좋아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것을 재무제표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들어가. 이걸 측정해야 되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근데 측정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대. 그리고 이걸 보여서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이걸 보면서 의사결정을 해. 자, 요때 1억 원 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이 A라는 거래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이 효익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커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비용은 1억이나 들어갔는데 그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선택 결과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효익이 크지 않아. 그러면 굳이 이런 일을 재무제표에 보여주는 이 행위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많은 돈을 들이면서까지 의미 없겠죠. 그래서 적어도 비용보다 효익은 커야 된다 이 뜻인 거예요. 재무보고를 할 때 아무래도 여러분 다 돈이니까 누군가를 고용하면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면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시간도 돈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이나 비용이 그것을 보는 데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효익보다 비용이 크다면 멈추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자, 밑에 인식을 하는 방법의 제약은 중요하면 기록해. 중요하지 않으면 무시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기업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냐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5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다. 예를 들어 이제 전산세무 2급을 공부하니까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컴퓨터 500만 원 주고 돈 주고 샀어요. 얘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정해져 있을까요?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500만 원이라는 돈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이라서 나는 되게 중요하다. 나는 중요하다. 500만 원짜리 컴퓨터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5년 동안 사용한다. 그러면 자산이라고 잡겠죠. 구체적으로 무슨 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자산으로 처음에 잡아놓고 5년 동안 비용을 배분하겠죠. 그 과정이 뭐예요? 감가상각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칠 거니 왜 그렇게 할까?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500만 원은 껌이야. 500만 원이야? 에이, 1년 동안 이 컴퓨터 쓰고 우리는 버려. 500만 원은 우리한텐 껌이야. 그러면은 이 짓을 할 필요가 있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 이거 처리하면 큰일 나요? 큰일 안 나요. 난 중요하지 않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래서 감가상각을 할 거면 비품이라고 잡을 거고 자산으로 처리할 거면 소모품비 말고 또 뭐도 있어요. 계정 중에. 소모품도 있고 막 그렇죠. 이거 잡을까 이거 잡을까? 왜 이런 거 고민해요?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성이라고 하는 인식의 제약 요건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요성은 꼭 뭐 내용의 성격, 금액의 크기에 따라 대부분은 결정되지만 어떤 경우는 금액의 크기하고는 관계없이 그 내용, 성격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게 500이 아니라 100만 원이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제약의 요건이 여러 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자, 6번 이제 기본 가정을 좀 보겠습니다. 기본 가정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페이지까지 넘어왔어요? 6페이지까지 왔죠? 자, 회계는
세 가지의 기본 가정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기본 가정이에요. 첫 번째는 S전자의 정보는 이씨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이 아니죠. 기업 실체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은 기업 실체의 가정이고요. 요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 한 회계의 단위를 기업 실체의 단위로 끊어서 S전자 이렇게. 근데 사실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뭐 S전자를 다 아니까 그냥 S전자 쓰는 거예요. 제가 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근데 S전자라고 하는 그 기업의 정보를 만들어낼 때 눈에 보여요. 사실 눈에 안 보이죠. 건물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 S전자라는 그 기업 자체를 평가하는 거잖아. 가치 S전자라는 기업 자체의 재무적인 정보를 측정해서 숫자로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내는 게 재무제표죠. 그러니까 얼마 S전자라고 말하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S전자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결국은 그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나? 사실 이렇게 깊이 곰곰이 한 5분 정도 생각하면 S전자라고 하면 사실은 형체가 딱히 뭐라고 딱 집을 수 없어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사람들도 있고요. 이 안에는. 물질도 있고요. 그 물질이 뭐야? 전자 제품인 거지. 그러니까 S전자 그러면 제품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도 S전자의 일부죠. 그렇죠? 그리고 S전자라고 하는 기업의 공장도 S전자의 일부죠. 그런 것들이 다 그 전체 기업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번 연도로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죠. 감가상각은 왜 해요? 올해만 사용하지 않고 향후 20년은 사용할 것 같아. 나 20년 동안 비용 처리할래. 그래서 감가하는 건데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지. 만약에 나 올해로 청산, 내년부터 없음. 그러면 올해 나간 모든 돈은 다 비용. 올해 내가 산 거는 다 그냥 뭐 자산 잡아도 결국은 소멸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단하지 않는다. 계속 기업을 운영하겠다라는 가정하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야. 기본 가정이 깔려있다.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재무제표는 기간별로 보고하죠. 1년 단위로 끊어서. 1년 단위로 끊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필요하냐면 이제 발생주의라는 게 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여기 난 적혀 있네. 발생기준 또는 발생주의.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고 딱 12월 말일째가 되면 결산이라는 걸 할 때 이번 연도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내년에 들어올 건 확실한데 내가 왜 걔를 미리 인식합니까? 1년 단위로 끊어서 만들다 보니까. 그 1년 단위로 끊는 게 시작이 언제고 마지막이 언제냐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1월 1일이고 12월 말일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날 기준으로 이번 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은 올해 인식하고 가자. 내년에 돈 들어오는 거지. 그래도 미리 잡아. 올해 번 거잖아. 왜 이런 걸 해요? 기간별 보고 하니까. 1년 단위로 끊어서 당기 순이익을 만들기 때문에. 당기는 요거잖아. 당기. 그치?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단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기간별 보고는 그런 개념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 자, 7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우리는 기간이 경과됐을 때 수익과 비용을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기간이 아닌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자. 그런 기준이 발생주의, 발생기준. 발생주의랑 반대말, 현금기준. 현금의 유출입이 없어도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이라면 발생을 시키자. 단기에 발생된 거 아니니 돈이 내년에 들어오는 건 알아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현금의 중심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나 사건 모두를 인식한다. 그런 기준이 이제 발생주의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요. 단 하나의 재무제표만 현금주의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재무제표 이름이 현금이니까 현금흐름표만 그렇게 하는 거고요. 8번 회계는 매우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회계에서 보수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익을 과대 계상하지 않는다.
실제 거래가 아닌 한 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분식회계의 기초가 되는 거야. 분식회계는 없었던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짜로 이익을 만드는 거죠. 화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래나 경제적인 사건에 대한 회계 처리를 선택할 때 이익을 높게 측정하지 마. 네가 실제로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지가 있어? 그러면 그 선택지 중에 이익을 과대 계상해가지고 이익을 부풀리는 회계 처리 선택하지 마. 이익이 과소 계상되는 방식을 택해. 그런데도 이번 연도에 당기순 이익이라는 게 산출됐다면 그것을 인정해 줄게.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 대표가 누구냐면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이 지금 기말에 가보니까 장부상의 단가가 1,000원인데 기말에 가보니까 시가가 두 가지인 거야. 높거나 낮거나죠. 예를 들어 1,100원에 거래가 되거나 시가가. 요건 원가고요. 그럼 여러분 사실은 1,000원짜리를 1,100원으로 평가하면 100원만큼 늘어나겠죠. 플러스면 뭐예요? 이익이잖아. 평가했을 때 이익이 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800원으로 시가가 떨어졌다. 그럼 200원만큼 손해본 거죠. 자, 손해보면 뭐예요? 평가 이익이에요? 평가 손실이에요? 자, 이때 이걸 택하면 이익이 과대 계산될 거고 이걸 택하면 이익이 낮게 계산되겠죠. 자, 재고자산을 단가를 기말에 평가할 때 무슨 방법으로 평가했냐면 시가를 무조건 따라가는 시가법으로 평가하지 않고 금액이 내려갔을 때만 평가하는 저가법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때 답은 원가가 1,000원인데 시가가 올랐어. 시가가 올랐을 때 평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였어. 하지 마. 왜 안 해? 이익이 나오잖아. 너 실제로 돈 번 거 아닌데 과대 계산하는 거잖아. 하지 마. X. 저가일 때만 평가해. 그래서 1,000원인데 800원으로 떨어졌어? 저가네. 떨어졌네. 떨어졌으면 평가해. 왜? 손실 잡을 거야? 이익이 과소계상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걸 잡으면 이익이 과소계상됨에도 한다는 얘기는 이건 진짠가 보다. 근데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방식은 택하지 마. 두 개 중에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 왜? 재고자산은 네 맘대로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자산은 시가법 아니고 방법 저가법이었죠. 왜 저가법만 해요? 보수주의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익이 과소계상되는 방식이라면 택해. 오케이. 너 하자. 너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방법? 보수주의. 회계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은 싫어해요. 이익이 낮게 계산되는 방식을 취하는 것까지는 인정해줘. 이익이 낮아지는데도 네가 해? 진짠가 보네? 그럼 해라. 맘대로 해라. 이익이 작으니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보수주의까지가. 자, 요번 시간에 여기까지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떻게 나오냐면 보수주의를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안 나오고요. 전체 재무회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개념 체계를 다 이 사지선 다 카테고리에 넣어놓고 이 중에 틀린 설명을 찾으세요.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들은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또 문제풀이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